근데 이제 나오시고. 사진을 잘 찍었다. 사진도 찍고 가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의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대님의 학문과 교육이라는 책을 사실 97년부터 나왔습니다. 그 전 노령부터 꼭 15년에 걸쳐서 쓰셨는데 그 시리즈를 쓰시고 난 여러 가지 그 뒷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곽경수 학교에 오셨어요, 잠깐. 마일보리 상하 의자 같은 분에게 안배사겠습니다. 김대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나도 프린트된 글씨 있는데 그거 참고하세요. 이 모인 걸 주선한 학회 회원 여러분, 이거 모임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학문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그동안 집필한 CGS의 왕관을 기념하는 오늘의 모임에서 지도자인 나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독자가 책에서 읽을 수 없는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시리즈 작업을 시작한 동기, 시리즈의 출판 과정, 시리즈의 개요, 그리고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자의 돋보기나 나의 희망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글로 써왔습니다.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리즈 작업을 시작한 동기가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0대 중반까지 나는 교육심리학자로서 탄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학자적 위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분명 교육학과에 소속해 있고 스스로 교육학자로 자임하고 있던 내가 사실상 교육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딛고 있는 계단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찬찬히 주위를 살펴보니까 비단 나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교육 행정학, 교육 과정, 교육 평가를 전공하는 다른 동료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계단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향착오가 어떻게 교육학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며 그 의문을 추적해 본 결과 교육학의 출범 자체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은 애초부터 교육 현상을 탐구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일군의 집단이 멋대로 교육학자로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모든 연구를 교육학으로 규정해왔던 것입니다. 교직의 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학의 교육학과에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온갖 외래 학문들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었으며 그 전통이 지금의 이류, 잡학의 양태로 귀결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육 현상은 아직도 탐구되지도 않은 채 그런 족보를 가진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사방팔방의 외래적 사실들로 왜곡되거나 은폐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런 문제를 먼저 깨달은 나라도 솔선하여 자율적인 교육학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 수많은 시행착오적인 모색을 거치면서 대충 생각의 기본적인 골격이 잡혀 나갔고
매년 한 차례씩 논문을 통해서 그 성과를 발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모색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당면했던 예로의 하나는 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자신 굳은 결심을 하여 이미 교육 심리학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나의 전공 영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때문에 나의 탐구에 동조하는 새로운 제자를 확보하는 일, 그들에게 올바른 학위를 주는 일들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주기적인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내가 탐구했던 주제를 가르칠 수 있는 강좌는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강좌에 대한 제안은 그때마다 학과 교수의 동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때인가 교육학 탐색이라는 강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가 학과 교수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가지 부정적인 발언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 교수는 사실상 교육학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없으니까 시도해보려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나의 응답에 대해서 그런 시도는 위험하다고 어떤 후배 교수가 반론에 나섰습니다. 결국 제자들과 더불어 자율적 교육학을 모색할 강좌를 신설하려는 제안은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그런 불의 반대가 나에게 더욱 심각했던 것은 그것이 그동안 어렵게 탐색하고 있는 나의 진로 자체에 대한 학과 교수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로서의 나의 입장이 참담하였습니다. 교육학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교육학을 재건하는 의도 자체를 위험시하는 사람들이 교육학 행사를 하고 있는 집단,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직접 정직성의 문제가 아닌 학자적 양심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장 지탄받아야 할 사기꾼의 죄명에 해당합니다. 같은 과오를 더 이상 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결심을 하였지만 그것을 동조하거나 격려하는 동료들이 주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학자들을 단편적인 논의나 말로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의 탐구 결과를 적어도 문서의 형식으로 남겨놓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학문과 교육이라는 기나긴 시리즈의 작업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적어도 세 가지 난제에 대한 저자의 해답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는 학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분이 교육학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육학은 진리 탐구라고 하는 학문의 전통에서 벗어나 출범하였기 때문에 우선 나 자신부터 그 전통에 입문하는 좀 더 정석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결국 교육학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 대안으로 어쨌든 내가 모색한 모종의 교육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과 교육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나는 앞에서 해명한 학문과 내가 제안해서 밝혀가는 교육 사이의 새로운 협력의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는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찬 짐을 스스로 낸 것입니다. 시리즈가 출판되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에 착수하여 올해 초에 마감했으니까 멀고 험난한 21년의 작업, 나의 중년 이후의 세월을 다 바친 작업입니다. 애초에는 상권과 하원 두 권을 예상했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부제를 단 상본의 관점을 정리하는데 4년이 걸렸으며 그 결과는 총 1024쪽의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 관점을 토대로 다시 하본의 작업에서는 교육에 대한 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그 관점에 비추어 제반 인신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불량 초과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물리적으로 한 권의 책이 될 수 없는 약 1500쪽이 예상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애초에 한 챕터 정도로 계획했던 나의 교육관을 더 자세하게 확장하여 중본에서 다루기로 예정하고 준비된 나머지 주제, 즉 교육적 이식론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하학원으로 먼저 출판하였습니다. 그 뒤 예정했던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중본의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다시 불량 초과의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한 계획은 중권을 1과 2로 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권 1이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권 2의 작업을 하면서 역시 불량 초과의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나눠넣기는 너무도 넣기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권 2로 예정되었던 내용을 둘로 나누어 중권 2와 중권 3으로 출간하기를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학원의 한 챕터 정도로 예정했던 교육에 대한 논의가 중권 1, 중권 2, 중권 3으로 나누어 10년에 걸쳐 출판된 것입니다. 중권 1은 2005년에, 중권 2는 2009년에, 그리고 중권 3은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처럼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장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동안 왜곡되거나 음표되었던 교육 현상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리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학문과 교육의 시리즈 내용은 이미 있었던 논의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나나름의 독창적인 새로운 발언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권의 서문에서 그 작업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편의 기나긴 논문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아예 그 배수진을 쳐놓았습니다. 그런 문서상의 약속은 시리즈 작업의 전 과정에서 어김없이 지켜졌습니다. 상권, 중권 1, 2, 3, 하권 총 5권의 책은 아프것이 비우것의 전제가 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권의 주제는 학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기 전에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면서 참으로 고리타분한 이야기들 뿐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독자적으로 발언하고 공헌할 여지가 많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은 1급 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문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취했던 관점의 특징은 학문을 수도계의 하나로 규정하였던 데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관점으로부터 제반 분과학문의 조건을 찾고 그에 비추어 현존하는 교육학의 위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란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금의 교육학은 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 과목으로서 일종의 이류 잡학에 해당하며 교육 현상의 탐구하는 아무 무관한 역사적 계기에서 출현했다는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상권의 마지막 장에서는 학문의 방법론을 다루었습니다. 실증주의, 분석철학, 현상학, 해석학, 구조주의, 변증법 등 여러 인식론과 방법론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교육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의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교육은 지금의 교육학이 아니라 내가 중권에서 새롭게 제안할 이론에 의해서 밝혀질 것을 미리 예정한 것입니다. 상권의 이 부분, 즉 교육학이 비정상이다. 이제 정상적인 교육학을 토대로 학문의 방법론에 공헌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것이 전 시리즈가 역사상 유례없는 한편의 긴 논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문제 제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긴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제는 교육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고 그 관점에 토대를 둔 교육적 인식론으로
학문의 방법론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학의 정체성은 중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중권 1의 부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이지만은 이어지는 중권 2와 중권 3과의 구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교육의 고유한 맥락의 문제를 취급하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중권 1에서는 지금의 교육학이 교육 현상을 외래적 사실로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아이러닉한 상황을 지적하고 삶의 한 양상으로서의 교육이 여타의 세계,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어떻게 다른 맥락을 차지할 수 있는가를 다루었습니다.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속교와 수도계를 상정하고 그들과 교육이 어떻게 전반적인 맥락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중권 2의 부제는 교육 본위의 삶입니다. 여기서는 삶에서 교육을 중앙에 놨을 때 그 양태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구도와 윤곽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학문과 교육이라는 시리즈가 한편의 긴 논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약속했던 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중권 3, 즉 교육 연구의 세 지평입니다. 중권 1과 중권 2에서 교육에 관한 유례없는 긴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마치 교육에 관해서 끝내주는 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내리고자 했던 결론은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려면 그 연구 문제를 끌어낼 최소한의 개념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최소한의 작업을 중권 1과 중권 2에서 했을 뿐이고 중권 3은 그것을 토대로 10가지 새로운 탐구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구조, 교육과 가치, 교육과 인간, 교육의 소재, 교육의 활동, 메타교육, 교육의 환경, 교육의 공간, 교육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적 인식론입니다. 이처럼 각각에서 성립하는 연구 영역의 문제가 어떻게 이전의 연구와 다르며 앞으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예시하였습니다. 학문과 교육의 시리즈에서 하고는 이 10가지 연구 영역 가운데 학문과 교육이 겹치는 지점, 즉 교육적 인식론의 문제를 더 세부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이로써 학문과 교육 사이의 관계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로 철학의 주제로 알려왔던 어떤 부분을 새롭게 정립한 자율적인 교육학의 개념에 의해서 보완하는 자랑스러운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여러분들만큼 이 여성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9개의 문제 영역에서 한 권씩의 저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유행하는 블루오션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학문과 교육의 전 시리즈의 결론으로 제시한 10가지 탐구 영역은 연구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위과정의 학도나 지금의 교육학을 해체하고 재건하려는 여타의 교육학자들에게 장차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학의 선배로서 내가 후학들에게 준 최선의 선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학문과 교육이라는 시리즈 작업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고 싶은 궁금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의뢰없는 대작을 얻어냄에 있어서 필요했던 개인적인 자질에 관한 궁금증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나 자신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적 능력보다는 결연한 태도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와 여러분 사이에 지적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태도 면에서
남다른 특징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태도는 대강 진리에 대한 헌신, 지금의 교육학과의 비타협, 교육학의 자율화가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 그리고 교육에 의한 발전의 검증 등 4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헌신의 태도를 들어봅시다. 진리 탐구가 학문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교육학은 그 기본 이념에 어긋납니다. 교직 과목의 근거를 둔 현존하는 교육학의 문제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등 기존의 여타 학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류 잡학이 어찌 교육현상을 밝히는 학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학문의 이름으로 그 대상 현상을 매력 사실로 환원시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엄청난 과오를 알고 있거나 시인하면서도 그릇된 교육학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교육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릇된 교육학을 학문 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데 불과합니다. 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육학도들이 추구하는 그 여타의 목적을 접어두고 먼저 교육학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학의 옳은 용도는 그 후에야 생각할 일입니다. 그런 남다른 진로의 선택은 험난했습니다. 암벽에 부딪힐 때마다 혼신의 힘을 퍼부어 한치만 더 파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밤길을 혼자 걷는 막막함과 외로움의 생활이 진정 학자가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곳저곳의 높은 자리나 일거리를 찾아 기웃거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 태도로서 직업이 교육학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교육심리학자로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심리학이며 교육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2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심리학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교육학을 재건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학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것이 학자의 본분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본분일 뿐만 아니라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전에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내가 가르쳤던 이전의 모든 강좌를 중단하고 대신 교육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정리하여 제시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진행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경우는 역사상 선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강좌로서 중권 3에서 연구 영역으로 제시한 것, 즉 교육과 인간, 메타교육, 교육의 환경, 교육적 인식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강좌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난감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 단 몇 분 전까지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고피했던 아픈 기억이 아른히 떠오릅니다. 물론 강의는 어설플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후진들에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학자적 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용기와 집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셋째의 태도로서 교육학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교육학 탐색에 대한 강좌를 내가 교육학과의 강좌로 제안했을 때 교육학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반문을 선배 교수로부터 받았던 사례나 새롭게 교육학을 탐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반론이 후배 교수로부터 나왔었다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식의 반응은 예외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가진 교육학자들이 고질적인 태도를 잘 대변했다고 봅니다. 교육학자들은 남의 학문이 자신의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자신의 학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했습니다. 학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얻어진 모든 지식이 모두 창작의 소산입니다. 만약 교육학자가 다른 분과 학문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그 결과가 아니라 그처럼 고유한 지식을 창조해낸 과정이라는 생각을 나는 견지했습니다. 먼저 타 학문의 지식은 교육학의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고유한 의미의 교육학을 정립하려면 그것은 그것들을 제외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분과학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대상의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시리즈 작업에서 교육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체제를 구성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새 수론 새 부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교육이란 말 자체를 제외한 모든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썼습니다. 만약 그런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나의 논의는 기존의 논의에 또 하나의 개념적 혼란과 왜곡을 첨가하는 결과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내가 견지했던 마지막 태도는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를 꾸준히 검증하는 데 써왔던 독특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진로는 계산된 모험이었습니다. 그릇된 학문을 바로잡는 일을 선도하는 일이 학자가 포착할 수 있는 절호의 영광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이에 수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혹은 그런 것인지를 스스로 판별해야 하며, 또한 남에게 자신의 것이 옳은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현존하는 학문의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나의 교육적 인식론입니다. 그 취지는 스스로 변하지 않고는 진리를 체험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그 이전의 단계에 놓인 사람에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체험한 바를 다시 체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육적 인식론에서는 전자를 상부에 의한 자증이라고 하고 후자를 하와에 의한 타증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전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이후의 노력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완성이라는 충족감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출판된 중권 3의 끝문장을 쓰면서 큰 건물을 짓는 작업에서 마지막 벽돌 한 장을 끼워 넣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치의 오차가 있어도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나의 작업에 대한 자진에 해당합니다. 그런 진리 체험에 대한 타인들의 공감은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상구의 과정을 그들에게 독려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수행했던 상구를 반복할 수 있다면 동일한 느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비단 나만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혁신적 작업의 결과가 언제쯤 그리고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할 때 나는 교육학 내부의 공인이 쉽지 않을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난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내가 학문과 교육의 시리즈 작업을 시도할 때 미리 써놓았던 서문을 발견하고 그런 예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쓸 때 지금 사람들이 그 내용을 쉽게 소개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언젠가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데 그 뜻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이 얼마나 팔리느냐 하는 관심 밖이다. 도서관의 목록에 들어있고 책이 풀폐되지 않는 상태로 선반에 진열되어 있으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갖는 이 순간 내가 의도했던 최초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나는 그 출발 시점에 가졌던 학자적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 이제 교육학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책무를 수행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열을 거쳐서 교육학을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면서 내가 점차 일반인들 혹은 기존의 교육학자들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자인 나와 독자 사이에 당장 공감과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서의 어느 서문에서 교육학의 미래에 참여한다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저서 어느 서문, 내가 보기에는 교육학은 어느 때고 한골 탈퇴해야 성립할 수 있는 미래의 학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육학이 존재한다고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환상과 착각입니다. 다만 그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관례가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교육학 탐색이라는 강좌를 제안했을 때 어느 선배 교수가 나에게 제기했던 반문, 사실상 교육학이 있는가가 바로 현실에 대한 확실한 해답입니다. 교육학의 현황을 다룬 어느 다른 저서의 저자가 교육학은 그 진로의 방향이 틀렸고 침몰하고 있는 배라는 결론을 제시한 것을 읽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학은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합니다. 어느 철없는 교육학과 교수는 그런 모색이 위험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시해야 할 것은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은 진리의 편이다 라는 말을 굳게 믿습니다. 교육 현상이 교육학자들에서 왜곡되고 억압되고 소외되고 있는 역설적인 실상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이후에 교육학자들이 점차 막다른 골목에 처할 것이며 학문 공동체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절박한 시점에서 나의 작업이 대안을 찾는 기점이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것입니다. 근래 해석학에서 저자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교육의 저자로서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중권에서 다룬 나의 교육 본인론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삶과 교육의 불가분성입니다. 삶이 없이 교육이 존재할 수 없고 교육이 없이 삶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교육 현상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때 생존했던 사람 혹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적인 삶을 영위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육의 보편적인 삶을 일반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게 하고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이론을 제안하는 것이 교육학자가 수행해야 할 지상의 과제입니다. 중권 1, 2, 3은 그 과제의 출발점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에 대한 이전의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새 술은 새 부대로라고는 말대로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개념과 용어는 학교 중심의 개념과 용어는 총체적으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내가 제안한 교육관과 기존의 교육학 사이는 개념적으로 통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교육학은 학교에 대한 학제여고이며 그 중에서도 오직 교육적 관점만이 배제된 측면들, 즉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행정적 측면만을 다루어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교육
교육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런 이류 잡학의 관점에서 왜곡되거나 은폐되어 왔습니다. 나의 교육 본의로는 그 은폐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진정을 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교육학자들이 교육이라고 지칭했던 학교 안의 사실들을 교육 외적인 사실로 되돌려주고 나의 관점이 그 학제 연구 중 교육적 관점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기대는 비단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한 양상으로서의 교육을 이해하는 나의 관점은 학교 밖의 교육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체제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관점이 우리가 흔히 현존하는 교육학의 개념적 한계 때문에 도외시했던 학교 밖의 교육적인 삶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강화하는 데 한 몫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나의 의도와 기대에 어긋나게 나의 작업을 기존의 교육학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 흔한 예가 내가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를 이전의 교육학의 개념이나 용어로 대체해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내가 그토록 탈출하려고 애쓴 지금의 교육학의 함정 속으로 다시 나의 관점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경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고 보거나 그런 관점을 반영하는 용어에 고질적으로 익숙한 사범대학 출신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그런 실망 때문에 시리즈 작업의 성과를 저자의 의도에 더 맞게 해석하고 응용할 독자는 기존의 교육학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일 것으로 나는 예상합니다. 나의 작업은 교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현상 그 자체를 올바로 이해시키려는 교직 과목일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적 주체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전에 강북에 있는 교보 본고에 우연히 들렸는데 그때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쓴 학문과 교육의 시리즈가 놓인 진열대의 섹션이 교육학 분야가 아니라 처약 분야의 학문 지식이라는 섹션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교육학 분야의 섹션에 있어야 할 것이 왜 그곳에 진열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학문과 교육이라는 주제가 교양의 성격을 띈다는 담당자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양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시리즈 저서는 분명히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나의 저서를 교육학의 섹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열의 담당자는 교육학의 섹션에서 나의 저서를 마땅히 진열할 곳을 찾을 수 없다는 불평을 하였습니다. 교육학 개론이라는 섹션이 있지만 나와 나의 책과 진열된 책 사이에는 너무도 큰 이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담당자에게 교육학 개론의 섹션에 나의 저서를 진열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는 충고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의 교육학이 아닌 방식으로 교육을 이해하려는 독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고가 옳은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공연히 길어졌습니다. 학문과 교육이라는 시리즈 작업의 성과를 저자인 나에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율적인 교육학이 가능하다는 하나의 법례를 성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적 결과를 따르거나 응용하는 지금의 교육학은 숙명적으로 이류 잡학의 양태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그것은 더 나아가 교육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의 이념에 역행합니다. 나의 기나긴 작업은 그런 숙명적 질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학문의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교육 현상에 논리를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수록 점차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내가 오늘 얻은 만큼의 결과를 누구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기념하는 학문과 교육이라는 시대 작업의 성과는 그 부피만으로 보아서는 언뜻 거창해 보이지만 그 결론은 매우 간명합니다. 무엇이 그 결론이겠습니까? 앞에서 나는 학문과 교육이라는 긴 논문의 결론이 교육연구의 새 지평이라는 부제가 붙은 중권 3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해서 왈가왈부해왔지만 그것들은 일반 상식의 기초를 두었거나 혹은 외래 학문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들입니다. 교육 현상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0년의 시리 작업을 하면서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여생이 작업의 완수를 허락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중도에서 붙인다면 너무도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시종 들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챙겼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건강상의 별 탈 없이 지금 보듯이 70세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가정에 큰 문제가 없었던 점, 보호함과 부덕과 싸워야 할 때 교육원리 연구회원들이 마음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점, 그중 몇 명이 초고의 원고를 교정해 준 점,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퇴직한 이후에 상가 교육연구소라는 연구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까지 재정적 부담을 떠맡고 있는 서울대학의 김지현 교수에게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자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저도 그 책들 대학에서 대학을 가르치고 이런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결론은 선생님도 그 책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방대한 양을 쓰시고도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나도 모르겠다는 사실 다들 다 하신 것 같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 5권 정도 읽어야 어디 가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안다고는 못해도 좀 생각해봤다. 그리고 5권도 읽지 않고 어디 가서 교육학자라고 행세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 간단히 그동안에 쓰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그 내용이든지 하여간 또 밝혀지지 않는 또 숨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세요. 김나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 그 중상고를 마쳤을 때 그 소회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그동안 정말 이걸 하면서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걸 못 끝낼까봐 너무너무 조마했었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께 정말 모태통의 대장정에 비유할 수 있는 험난한 길에 홀로 걸어오신 것 같은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선생님 그 정년 퇴임하실 때 하루 일상을 담았는데 혼자서 밥 드시고 산책하시기를 20여 년을 어떻게 혼자 그렇게 칸트처럼 몇 시간 할 수 있을까
식당 아주머니들하고는 되게 정겹게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소탈하신데, 근데 저는 너무 선생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게 그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내가 40대 중반에 선생님 시작하셨던데 나는 뭐 하면서 이렇게 나이를 처먹고 앉아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한들 선생님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길다 말이에요. 들어요. 질문의 논지가 뭐야? 예, 그냥 소리가 그렇고요. 질문은 제일 궁금한 건 선생님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를 또 계속 하실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선생님 되게 저 같으면 이거 끝내고 그냥 여행 가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서. 뭐 하겠냐 앞으로.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교육학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과에 소속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학의 큰 문제가 교육학과에 소속하면 교육학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연구는 목적인 연구야.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학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로 교육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는가 이 부분이 있어야 그가 교육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육학을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할 때 최소한 하루에 서너 시간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을 해야만 나는 교육학자다. 그런 생각을 견디어 왔어요. 지금도 아직 이제 70세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육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일단 교육학자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아까 얘기한 원칙 하루에 서너 시간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 생각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도리가 없어. 누가 그런 질문을 하길래 한 서너 가지 아이템이 있다 할 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면 그게 몽해가 될까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다 뺐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좋은데 여행할 때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없어가지고 풀서 읽어야 되는데 안 읽은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집필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접근을 작성하다 같이 한번 그냥 일반 속도로 스킵하면서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집필의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애초에 어떤 설계에 있어서 짜임새가 조금 덜 갖추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일부 들었었거든요. 똑같은 주제를 가진 내용들이 근데 상권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는 이만큼 썼고 근데 한참 뒤에 또 의미란 무엇인가나 또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 출연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목의 조건, 교육의 가치, 메타교육, 교육평가 교육과 속에서 이렇게 관계 등등 이런 교육의 수료받기 내용, 학교와 교육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효율성에 좀 떨어지는 문제하고 어쩌면은 이게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앞에 가진 질문이 뒤에 저술을 해나가면서 해답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그럼 관점이 원숙해지거나 좀 변했거나 이러면서 같은 것들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혹시 해석되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건 내가 묻어져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 관념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나는 또 쓴 사람이 있어요. 일단 니체라든가 하이데크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냥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다행히 그들은 그 질문을, 그 스테이트먼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궁구할 만한 페이퍼를 확보하고 있다고 봤어요. 나는 확보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래일지 모르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쓰면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매번 다른 맥락에서 그걸 반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기 있을 때 일주일 쉬고 여기일 때 머리가 휙 돌아간다고. 내가 말하는 제1기교육학으로 돌아간다고. 그럴 때는 계속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반복해서 이 다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달라. 라고는 그 초바심? 그런 것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리피티션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건 말하면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내 말을 들으면은 교회에 갔다 온 기분이다. 그때 정신이 돌아가는데 나오자마자 휙 돈다는 거지. 나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런 다른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걸 반복을 한 겁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또 다른 질문 여기 새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좀 한 10여 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2000년 박병석 회장님께서 간단한 소감 발표해도 질문 안 하셔도 되고 듣는 소감이라도 해주시면 어찌든 강제로 맡기기 때문에 회장님 오신 길에 옆에서 지켜보시면 한국적인 법적은 아니더라도 동료로서 그쪽에 나와서 오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겠어. 질문이 있고 우선 우리 존경하는 장상호 선생님이 이렇게 참 새로운 그 블루 오션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시고 그 완결편을 오늘 그 마지막 그 벽돌을 이렇게 딱 아침에 오차도 없이 마감하시는 데 대한 뿌듯함과 그 희열과 그동안에 해오신 그 작업에 대한 본인이 아주 훌륭한 소신을 제가 감명이 들었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 원리학회가 장상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주 단단하게 새로운 교육학의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직접 참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이 상고는 있는데 학원이 없어가지고 이 학원이 세상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패션 마커를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원리학교 간사님이신가 회장님이신가 오늘 선생님 출판 기념회를 하니 좀 기억해 달라고 해서 제가 깊은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우선 우리 장상호 선생님의 참 개인적으로도 크나큰 업적이고 우리 한국교육학회에서 아까 우리 김재훈 교수도 언급을 했지만 또 우리 선생님 본인도 아주 겸손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이렇게 그 세상에 제대로 인정을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 겸손함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여기 잘 보니까 저기 그 타증, 자증 저는 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그 내면에 숨어있는 깊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위대한 이 교육 원리가 이렇게 성립되는 그런 그 단초가 지금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작업해 오신 결실이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아까 또 제가 말씀 중에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게 하나가 그 결연함.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결연함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마음 깊은 속으로부터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그런 결연함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 확신, 자기 결연함을 가지시고 또 지금까지 평생을 통해서 뭔가 이것이 정말로 그 세워볼 만한 가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으로 우리가 교육을 잘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결연함을 걸고 상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떤 점에서는 교육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난 그런 점에서 우리 선생님은 바로 그런 그 교육학자로서 그 쓰시고자 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신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존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열심히 들어가 봐야 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 참 그 축하드리면서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후학 동문들이 선생님의 생각을 더욱 잘 발전시켜서 우리 한국 교육과학에 아주 정말로 그 원리, 그러니까 원리 중심을 잡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요새 우리 생활 방식 많이 바뀌어가지고 70세는 사실 요새는 청년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80세, 90세, 100세까지 정지하셔가지고 이거를 더욱 작업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정리의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저는 대구 가톨릭교에 있는 선우입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죄송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선생님 강의를 99년부터 2000년까지 상학 연수를 들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질문인데 철없이 드리던 질문이고 심각하게 못 들어서 늘 한번 배우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 5권의 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첫 생각이 실마리를 언제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때 아마 마을버스 타고 가시면서 우연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를 늘 다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우선 내가 하나 미리 잡았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교육하면은 정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요. 정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한마디 그냥 정의로 끝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니까 정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정의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사된 것이 한데 어울려서 뭐가 불현듯 그것이 그것이구나. 저것이 아닌 이것이구나. 이렇게 나타난 걸 현상이라고. 현상에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나는 내 저서 어느 곳에서나
교육을 정의한 적이 없어요. 교육을 어렴풋이 이렇게 무엇에 드러나게 하는 작업을 했지, 교육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이 나한테 공부하는 기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육학 탐구 10가지 경우는 제 개념화에 뭐 이런 게 있지. 맨 처음 나온 99개의 스테이트먼트. 거기서 보면은 각 패러그래프이 99개인데 각 패러그래프마다 교육의 전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패러그래프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그걸 묶는 끈이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에 집착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썼는데 99개 테이블이요. 그게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아까 10가지 탐구 영역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미 나왔어요. 10가지 탐구 영역. 사실은 지금 99개를 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을 도출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이 있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10가지 연구 영역이 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자꾸 리포트를 빨리 써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비줬다가 뭐 4, 5년 후인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 현상을 파악하려고 그랬지 교육을 단번에 정의하려고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10가지 탐구 영역을 제시했지만 그런 것이 모두가 어울려가지고 뭔지 이건 정말 새로운 세계고 다른 세계와 구분되는 세계다. 이런 거 알았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마침 교육학회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학회에서 지금 얼마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교육 현상이 드러나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교육학회인데 그렇게 퍽 아쉬워요. 지금 오늘 또 뭐 학자들도 많이 여기에서 왔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한 번인데 그것이 어떻게 모아서 교육 전체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도움을 주느냐, 이 점이 지금 부족해요. 근데 내가 하는 접근 방법은 처음부터 그걸 의식하고 접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됐나? 지금 질문하자. 우선 다른 종류의 대답을 드릴게요. 제 대답은 처음에 이 실마리를 언제 어떻게 찾으셨는지. 실마리, 정확하게 내주시. 그 방법은 내가 교육에 대해서 아까 그런 픽처를 만들어야 된다. 전체 그 현상을 발표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쓰면은 메모를 많이 해요. 내가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때 떠오르는 게 있거든. 떠오르는 게 있을 때마다 그걸 메모로 적어요. 그 메모가 아마 이 정도 높일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면은 A4 용지로 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방학 때마다 그걸 전체를 내가 리뷰하거든. 리뷰할 때 이것이 왜 교육인가, 교육에 대한 생각인가, 그걸 다시 검토를 해. 그러려면은 교육 전체에 대한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단편적인 생각은 교육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학 동안에 시간 있으니까 쭉 펴놓고 이게 교육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냐,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다 버려. 쓰레기통에. 아마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분이 아마 90% 정도 돼요. 그런데 나한테 큰 쾌감을 주는 것은 그 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아무 연관성 없는 단편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면서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 같은 생각을 그동안 했다는 얘기죠. 막연히 교육이라는 생각만 했지 그 현상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데 대한 의미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은 써있는 거예요. 이제 답이죠? 네. 예, 거기 상권을 보면은 그
선생님 쓰신 글 중에서 한 권에 한 300페이지쯤 되는 뒷부분이 한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쭉 쓰셨는데 그 방법론 안에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동안 쭉 역사적으로 공부해왔던 그 방법 6가지 정도, 뭐 논리 실증주의라든지 개념 분석, 언어 분석이라든지 해석학, 현상학, 구조주의, 뭐 변증법 쭉 하셨는데 선생님 그 교육에 관한 탐구를 쭉 해오실 때 이러한 그 6가지 학문의 탐구 방법론 이런 방법론하고 선생님이 실제로 하신 이 방법론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쭉 해오시면서 자신의 방법론은 그러한 6가지 방법론하고 비춰봤을 때 어떻게 관련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저 말씀 선생님이 스탠퍼드 출신 말고 나도 스탠퍼드 출신이고 그야말로 미국적인 그 자리고 훈련받은 방법론은 실증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훈련받았잖아. 그런데 나는 그걸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새로운 교육학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실증주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그것도 논문이 돼요. 실증주의와 지금 교육학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 스스로가 실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실증주의와 관련해서 책 쓴 것도 여러분들 기억할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라파 방법론 소위 요즘 말에는 뭐 퀄리티티브 메소드인데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할 때 나한테 유리했던 점은 오히려 그쪽에서 공부한 것에 문제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상하는 사람은 현상에 쭉 빠져버리는데 나는 한 발짝 밖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미 이 교육학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5장을 보면은 모두가 교육 인식론이 보충할 얘기가 있다는 말을 다 하게 돼요. 처음에 내가 그 현상학부터 해석학 쭉 나갈 때, 꾸준히 나갈 때, 교육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다는 말을 그 방법론 각각을 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지. 그렇잖아. 그러나 앞으로 내가 학원에서 교육 인식론을 제시한다고 할 때, 그런 정도의 리뷰나 자신감이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통적으로 변증법이나 현상학이나 구조주의나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교육을 한쪽으로 염두에 두면서 그 방법론을 논의하게 됐죠. 근데 그 마지막 변증법까지 그 논의가 가능하게 됐을 때 아까 이제 나가 옳은 길을 사실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옳은 길이 아니잖아. 그런 아까 자신이라는 표현이지만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학원에서 연결시켜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점이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 정말 나한테는 떨리는 작업이었죠. 5권에서, 아니 5장에서 방법론 전체를 다룰 때 내가 모르는 방법론이고 또 앞으로 내가 만든 교육학의 이론으로서 그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점차 분명하게 확신이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자꾸 교육 현상을 여인으로 비유하는데 마치 무슨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같이 대화하고 여인이 이렇게 들은 거 있고 나는 계속 말을 끌어내려고 그러고 여인이 말을 하고 이런 느낌인데 그게 통해요, 서로.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감사한다면은 교육 현상 자체예요. 이게 나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에요. 한치라도 배신하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그렇게 풍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울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런 점이 정말 우리가 교육학 하지만은 너무도 우리가 도외시했다. 그래서 교육 현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쓴 방법론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교육적 인식론에 그런 걸 두고 있죠.
그 질문이 많이 있으실 분도 있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브레이크 하는 도중에 좀 사과를 하신다거나 저녁에 끝난 뒤에 다음 스케줄도 있으니까 가셔서 또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페르마르테 교육학 일반 교육학이 출판된 지 꼭 204년 됐습니다. 근데 204년 동안 저렇게 대작이 교육학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이라면 정말 교육학 계통에서 할 책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후학들한테 공부를 남겨주시고 더구나 한국말로 써자고 얼마나 편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교육학 200년에 저런 대작이 나올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노고하시고 또 15년 동안 집회를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그때 선생님 20대, 선생님 30대, 이제는 선생님 70대, 저는 60대인데 앞으로 2년까지 사실 때 했으니까 앞으로도 집회를 놓지 마시고 계속 후학들에게 좋은 글을 남겨주시고 좋은 가르침 주시기 바라면서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를 드리고 지난 때문에 약 10분간 쉬었고 커피 브레이크를